오빠 보조개가 우리 엄마 보조개랑 똑같아요. 사리애는 칼바람이 부는 한겨울. 빨갛다 못해 펄해지는 손을 후후 불어가며 떡볶이 포장마차를 지키고 있는 혜민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궁금증이 밀려왔습니다. 누가 봐도 잘 사는 집 아이 같은 이 소녀가 놀라움과 그리움이 섞여 있는 눈으로 저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8살 소녀가 내뱉은 제 보조개가 본인 엄마를 닮았다는 말. 그리고 곧바로 세상을 잃어버린 듯 시무룩해지며 울어버리는 소녀. 소녀가 내뱉은 그 말이 제 미래를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최신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에 적어주신다면 계신 그곳에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혜민아, 혜민아. 할머니 목소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반. 또 악몽을 꾸셨나 봐요. 여기 있어요, 할머니. 달려가니 할머니가 TV 앞에서 떨고 계셨어요. 리모컨을 온 방에 던지신 모양이었습니다. 배터리가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넌 누구야? 우리 집에 왜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늘따라 심한 날이었어요. 할머니, 저예요. 손자 혜민이요. 혜민? 우리 혜민이가 이렇게 컸어? 언제? 약통을 확인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칸이 그대로였어요. 어젯밤 약을 안 드셨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운 거였어요. 할머니, 약 드세요. 제가 물 가져올게요. 부엌으로 뛰어가다가 냉장고 문을 확 열었습니다. 떡볶이 떡이 담긴 봉지가 터져 있었어요. 물이 싱크대에 다 쏟아져 있었습니다. 바닥까지 질퍽했어요. 아, 진짜. 어젯밤에 제대로 안 봉했나 봐요. 떡이 물러 터져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장사 시작부터 빨간불이었어요. 새 떡을 사러 시장에 가야 하는데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에잇! 일단 쓸 수 있는 것만 골라냈습니다. 절반은 버려야 했어요. 오늘 매출이 줄 게 뻔했습니다. 서둘러 할머니께 약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평소보다 30분이나 늦었어요. 재료 손질도 다시 해야 하고요. 계단을 뛰어 올라가며 포장마차 카트를 끌었습니다. 바퀴 하나가 빠질 듯 삐걱거렸어요. 기름칠을 해야 하는데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돈도 없었고요. 골목 모퉁이에 도착해 천막을 펼치는데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천막이 날아갈 뻔했습니다. 겨우 붙잡아 고정했어요. 손이 시렵고 아팠습니다. 가스에 불을 붙이려는데 안 켜졌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째에야 겨우 붙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스가 떨어지려나 봐요. 또 돈 나갈 일이었습니다. 제발 오늘 하루만이라도 무사히. 제발이요. 떡볶이 양념을 물에 풀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가난한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봐요. 휴대폰으로 CCTV 앱을 확인했어요. 할머니가 또 방문을 열고 나가려 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문 열지 마세요. 제가 금방 갈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전화를 안 받으셨습니다. 당연하죠. 휴대폰 쓰는 법을 까먹으셨으니까요. 이웃 아주머니께 급하게 문자를 보냈어요. 할머니 좀 봐주세요. 제발이요.
꼭이요. 첫 손님이 왔습니다. 형, 떡볶이 하나요. 중학생이었어요. 교복 입은 애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네, 잠깐만요. 서둘러 담으려는데 손이 미끄러져 그릇이 떨어질 뻔했어요. 겨우 잡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형, 괜찮아요? 네, 죄송해요. 금방 드릴게요. 손님에게 떡볶이를 건네고 2,000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첫 매출이었어요. 하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떡을 절반이나 버렸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치매 재진 예약일 12월 15일 오후 2시. 꼭 내원 바랍니다. 미루실 경우 증상 악화될 수 있습니다. 수첩을 꺼내 적으려는데 펜이 안 나왔습니다. 흔들어도 안 나왔어요. 다른 펜을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어제 떨어뜨렸던 게 생각났어요. 에이, 진짜. 그냥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수첩에 적는 게 습관인데 자꾸 일이 꼬였습니다. 10시쯤 되어 반지하로 내려갔어요. 할머니는 현관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신발까지 신고 계셨어요. 외투도 입으셨고요. 할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혜민이 찾으러 가야지. 학교 갔는데 안 들어와. 저 여기 있잖아요. 저 이제 학교 안 다녀요. 내가 혜민이야? 정말? 네, 제가 혜민이에요. 손자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죽을 끓여드리고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숟가락을 들다가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죽이 쏟아졌습니다. 하얗게요. 아이고, 미안해. 할머니가 실수했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치울게요. 걸레로 닦으며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11시. 점심 장사 시간인데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할머니, 제가 금방 올게요. 문 열지 마세요. 약속? 응, 알았어. 하지만 10분 뒤면 다 잊으실 거예요. 다시 뛰어나가는데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혜민아, 할머니 상태 어때? 점점 심해지세요. 아까도 나가시려고 했어요. 그래, 내가 자주 들러볼게. 걱정 마.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포장마차로 돌아오니 손님 3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 빨리요.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금방 드릴게요. 정신없이 떡볶이를 담았습니다. 하나, 둘, 셋. 손님들에게 건네고 돈을 받았어요. 서랍을 열어 엄마 사진을 꺼냈습니다. 잠깐이라도 봐야 마음이 진정됐거든요. 이 사진만 보면 힘이 났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20살쯤 됐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양볼에 깊은 보조개가 패여 있었어요. 정말 예뻤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일부러 웃어봤어요. 제 볼에도 똑같은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엄마랑 똑같았어요. 엄마, 아빠는 정말 어디 계세요? 왜 우릴 버렸어요? 엄마가 말씀하셨던 게 생각났어요. 제가 5살 때였습니다. 혜민아, 너 아빠도 웃을 때 양볼에 보조개가 깊게 파였단다. 아빠는 어디 있어요? 보고 싶어요. 아빠는 먼 곳에 계셔. 우리랑 살 수 없는 곳에. 왜요? 왜 안 돼요?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엄마는 그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1년 뒤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남기지 않으시고요.
보조개. 이게 아빠와 유일하게 연결된 단서였어요. 이름도 얼굴도 어디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다시 골목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손님들이 벌써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 여기 있었어요? 빨리요. 죄송해요. 금방 해드릴게요. 떡볶이를 저으며 언덕 위를 봤습니다. 초고층 펜트하우스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어요. 저 위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하루를 살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머니 찾고, 재료 상하고, 가스 안 켜지고, 그릇 떨어뜨리고, 죽 쏟고.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른 세상에 살아요. 떡볶이 2개요. 네. 오후 내내 쉴 틈 없이 장사했습니다. 4시가 되니 학생들이 몰려왔어요. 오늘 제일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 세단이 골목 입구에 멈췄어요. 이 골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였습니다. 번호판이 반짝였어요. 누가 올까요? 여기 무슨 일로요? 야, 저것 좀 봐. 헬기다. 빵집 사장님이 소리쳤습니다.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어요. 언덕 위 초고층 펜트하우스 옥상에서 헬기가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프로펠러 소리가 골목까지 들렸어요. 아침 7시였습니다. 헬기를 집에서 타고 출근하네. 완전 다른 세상이네. 문구점 주인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기 민성그룹 회장 산대요. 저 집 한 채가 100억 넘는데요. 세탁소 아주머니가 속삭였어요. 100억? 제가 평생 벌어도 못 모을 돈이었습니다. 부럽긴. 근데 저 사람들 우리 같은 거 보이기나 할까? 빵집 사장님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떡볶이를 저으며 그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40층은 좋게 돼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에 유리가 번쩍였어요. 그날 저녁 반지하로 돌아와 TV를 켰습니다. 할머니는 벌써 주무시고 계셨어요. 속보입니다. 앵커의 긴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성그룹이 서울 도심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풍경이 나왔습니다. 우리 동네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지역은 향후 3년 내 전면 재개발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2조 원 규모입니다. 2조 원. 상상도 안 가는 돈이었어요. 해당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재개발? 우리 동네를? 다음 날 아침 골목에 나가니 완전히 난리였어요. 하얀 종이가 사방에 붙어 있었습니다. 담벼락, 전봇대, 가게 문, 심지어 바닥에도 떨어져 있었어요. 재개발 구역 지정 공고. 이거 진짜예요? 농담 아니고요? 우리 다 쫓겨나는 거 아냐? 보상은 받을 수 있대요? 노점상은 보상 없대요. 상인들이 모여 떠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거칠어졌어요. 저도 안내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잡기 힘들었어요. 재개발 구역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빨간 선으로 표시된 구역 안에 제 골목이 딱 들어가 있었어요. 끝났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맨 아래 작은 글씨를 봤습니다. 시행사 대광건설, 사업 주관 민성그룹. 결국 저 위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내는 거네요. 옆에 있던 청가물 장수 아저씨가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할머니께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사 가야 할 수도 있어요. 이사?
갑자기 왜? 재개발한대요. 이 동네 전부 부수고 새로 짓는데요. 할머니 눈이 커졌어요. 잠깐이나마 또렷해 보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 돈은 있어? 그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은데. 혜원이랑 혜민이랑 여기서 살았잖아. 혜원이 무덤도 여기 가까운데. 엄마 이야기가 나오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넌 아직 어린데 무슨 수로. 할머니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재개발 기사를 찾아봤어요. 재개발 구역 노점상 단 한 푼 보상도 못 받고 쫓겨나 강제 철거 당하는 영세 상인들. 이젠 갈 곳도 없다. 용역 폭력에 피 흘리는 노점 주인들. 사진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서진 포장마차, 울부짖는 사람들, 피 흘리는 얼굴들, 경찰과 대치하는 상인들. 나도 곧 저렇게 되는 거야? 오후 3시쯤 골목에 낯선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고 헬멧을 쓴 사람들이었어요. 현장 조사한다며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한 남자가 제 포장마차 앞에 딱 섰습니다. 여기 얼마나 하셨어요? 무뚝뚝한 목소리였어요. 1년쯤요. 영업신고는 하셨고요? 아니요. 노점이라 그냥. 그럼 보상은 어렵죠. 불법 영업이니까요. 차갑게 말하고 가버렸어요. 불법. 그 단어가 칼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불법이라고? 먹고 살려고 하는 게 불법이라고? 저녁 무렵 또 다른 안내문이 붙었어요. 재개발 주민 설명회. 일시 12월 18일 오후 2시. 장소 주민센터 3층 강당. 가봐야겠다. 뭐라도 들어야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봤어요. 펜트하우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를 볼까요? 할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깨어 계셨나 봐요. 아니요, 못 볼 거예요. 왜? 너무 높이 있어서요. 우린 너무 작고 낮아서요. 그래도 같은 사람인데.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포장마차를 열며 펜트하우스를 올려다봤어요. 저 안에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아침 식사? 골프? 주식? 절대 우리 같은 사람들 걱정은 안 하겠죠. 형, 떡볶이 하나요. 손님이 왔습니다. 네, 금방이요. 웃으며 떡볶이를 담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언제까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어요. 재개발되면 어떡하지? 할머니는? 병원비는? 약값은?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느꼈습니다. 저 펜트하우스와 이 반지하가 곧 부딪히겠구나.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 부딪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요. 차에서 야윈 여자아이가 내렸습니다. 8살쯤 되어 보였어요. 교복 위에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이 너무 창백했습니다. 너무 말랐어요. 운전기사가 아이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이끌었습니다. 아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제 포장마차를 보더니 눈을 반짝였어요. 아저씨, 저기요. 아이가 운전기사를 향해 작게 말했습니다. 네, 아가씨. 잠깐만 계세요.
운전기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떡볶이 1인분 주세요. 맵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네, 금방 해드릴게요. 이상했어요. 저렇게 비싸 보이는 차를 타고 다니는 아이가 왜 길거리 떡볶이를? 아이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포장마차를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처음 와본다는 표정이었어요. 떡볶이를 담으며 아이를 슬쩍 봤습니다. 뺨이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팔도 너무 가늘었고요. 제대로 못 먹는 아이 같았습니다. 안 됐다. 덜 매운 양념에 설탕을 좀 더 넣었어요. 떡도 제일 부드러운 것으로 골랐습니다. 여기요.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고요. 아이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한 입 먹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맛있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천천히요. 먹고 싶지만 몸이 안 받아주는 아이구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같은 시간에 또 왔어요. 4시였습니다. 또 왔네. 어서 와. 웃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사흘째, 나흘째도 왔습니다. 매일 정확히 4시예요. 일주일쯤 지나자 아이는 제 단골이 됐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괜찮았어요. 뭐 재밌는 일 없었어? 미술 시간이 재밌었어요. 나비 그렸거든요. 와, 나비? 예뻤겠다. 점점 말이 늘었습니다. 표정도 밝아졌어요. 뺨에도 조금씩 살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2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단골 손님이 재밌는 농담을 해서 제가 빵 터져 웃었어요. 하하, 진짜요? 그런 일이? 크게 웃다가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가 숟가락을 멈추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요. 왜?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손으로 입 주변을 닦았습니다. 아니요. 아이가 계속 제 얼굴을 봤어요. 특히 제 볼을요. 보조개. 응? 오빠 웃을 때 양쪽에 보조개 생겨요. 아, 그래. 엄마한테 물려받았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더니 소리쳤어요. 우리 엄마 보조개랑 똑같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흥분한 것 같았어요. 응? 엄마가 보조개가 있어? 네. 똑같아요. 양쪽에 똑같이. 아이가 손가락으로 자기 뺨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왜 울어? 무슨 일이야? 깜짝 놀라 다가갔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아이가 울먹였습니다. 가슴이 찡했어요. 어린 나이에 엄마가 없나 봐요. 괜찮아. 괜찮아. 울지 마. 휴지를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아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오빠 웃을 때마다 엄마 생각나요. 보조개가 똑같아서요. 그랬구나. 그날 이후로도 제가 웃을 때마다 아이는 제 보조개를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가끔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아이가 가방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분이 우리 엄마예요.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우와, 정말 예쁘시다. 엄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요. 아,
엄마도 웃을 때 보조개가 있었어요. 오빠처럼 양쪽에요. 아이가 사진 속 엄마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정말로 양볼에 깊은 보조개가 있었어요. 제 보조개랑 정말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오빠 보면 엄마 생각나요. 오빠 웃는 거 보면 엄마가 웃는 것 같아요. 아이가 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많이 보고 싶구나. 네. 매일 보고 싶어요. 그날부터 아이에게 더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떡볶이도 더 많이 줬어요. 맛있는 것만 골라서요. 그런데 며칠 뒤 운전기사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가요? 아가씨가 요즘 밥을 잘 드세요. 거식증이 있으셨거든요. 아, 그랬구나. 여기 오고 나서 식욕이 생겼대요. 회장님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회장? 혹시 회장님이 누구신데요? 민성그룹 회장님이십니다. 아가씨는 외동 손녀분이세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민성그룹? 재개발하는 그 민성그룹? 저 펜트하우스에 사는 그 사람? 나를 쫓아낼 사람? 아가씨가 여기 떡볶이를 좋아하셔서 매일 모시고 오는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운전기사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는 대답도 못했습니다. 세상에,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나를 쫓아낼 사람의 손녀에게 떡볶이를 팔고 있다니. 하지만 아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아이는 몰라요. 할아버지가 뭘 하는지요. 다음 날 아이가 또 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오빠. 그 미소를 보니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아이는 아이야. 어른 문제랑 상관없어. 떡볶이를 담아주며 웃었습니다. 아이도 웃었어요. 그리고 또 제 보조개를 봤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이 얼굴에서도 희미하게 보조개가 보였어요. 이 아이도 보조개가 있네. 엄마, 나, 그리고 이 아이. 모두 보조개가 있었습니다. 이상한 우연이었어요. 12월 18일 오후 2시. 주민센터는 인산인해였습니다. 상인들, 주민들이 3층 강당을 가득 메웠어요. 다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단상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대광건설 직원들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광건설 기획본부장 김태수입니다. 오늘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그래픽이 떴어요. 우리 동네가 사라지고 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낙후된 구도심으로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보상금은 얼마예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보상금은 감정평가 후 책정됩니다. 하지만 노점상은요? 우리는요? 제 옆에 있던 아저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김태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무허가 노점상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불법 영업이므로요. 뭐라고요?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우리더러 그냥 나가라고요? 20년 넘게 여기서 장사했는데요. 말이 됩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당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차가웠어요. 뒤에 비서 2명이 따라왔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남자가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걸음걸이부터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 같았어요. 김태수가 황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오실 줄 몰랐습니다. 사장? 민성그룹 전무이사 강민준입니다.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민성그룹 전무. 그 그룹의 실세였습니다. 강민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 재개발 사업은 지역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무슨 이익이요? 우린 쫓겨나는데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강민준의 눈이 그 사람을 향했습니다. 차갑게 빛났어요. 보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점상은 보상도 없잖아요. 제 옆 아저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불법 영업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으로요. 법이 뭐가 중요해요? 우린 먹고 살아야 한다고요. 법은 법입니다. 강민준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요? 갈 곳도 없는데요. 강민준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차가운 눈이었어요. 감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라고? 당신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이건 사업입니다. 사업? 우리 인생이 당신한테는 그냥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분노가 들끓었어요. 이 사람 진짜 너무하잖아. 우리를 뭘로 봐? 강민준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로봇 같았어요. 재개발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반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그럼 우린 어떡해요? 이주 대책은 시에서 마련할 겁니다. 자세한 건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시에서? 믿을 수 있어요? 믿든 말든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 순간 누군가 물병을 던졌습니다. 강민준 옆으로 날아갔어요.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비서들이 황급히 강민준을 감쌌습니다. 사장님, 위험합니다. 나가겠습니다. 강민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저를 한 번 더 봤습니다. 그 눈빛이 잊히지 않았어요. 완전히 차가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설명회는 난장판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항의했어요. 결국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 사람이 진짜 사람이 맞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재개발 정말 되나 봐요. 그래. 그럼 우리는?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펜트하우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 안에 저 냉혈한 인간이 있겠지. 다음 날 소녀가 또 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요. 오빠. 떡볶이를 담아주며 물어봤어요. 너희 집안 어른들은 다 저래? 네. 무슨 말이에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소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요. 그리고 아마 할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강민준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냉혹한지도요. 이 아이는 행복할까? 저런 어른들 밑에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어요. 대신 떡볶이를 더 많이 담아줬습니다. 오늘은 서비스야. 와, 고마워요, 오빠. 소녀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서 제 보조개와 똑같은 보조개가 보였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일까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마치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이요. 12월 23일 오후 6시 장사를 마치고 카트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웠어요.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오늘 매출이 적네. 걱정이다. 한숨을 쉬며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요. 오빠.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소녀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혼자서요. 너 혼자 왜? 아저씨가 잠깐 은행 간 사이에 나왔어요. 오빠한테 이거 주려고요. 소녀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데?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오빠 맨날 떡볶이 많이 줘서 고마워서요. 와, 고마워. 근데 혼자 나오면 안 되지. 위험해. 괜찮아요. 금방 갈게요. 아저씨가 찾으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심해. 누군가 소리쳤어요. 돌아보니 트럭이 미끄러지며 소녀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안 돼.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소녀를 밀쳤습니다. 힘껏요. 소녀는 옆으로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트럭의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으악!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몸이 하늘로 떠올랐다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오빠, 오빠. 소녀가 울부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누가? 구급차 불러주세요. 피가 너무 많이 나와. 정신 차려요. 사람들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할머니, 미안해. 그리고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희미하게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혈 준비, 빨리 수술실로. 의사들 목소리였어요. 몸이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실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엄청나게 높고 화려한 천장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몸을 움직이려는데 아팠습니다. 온몸이요. 정신 차렸어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새하얀 유니폼을 입고요. 여기가 어디예요? 민성그룹 회장님 댁입니다. 펜트하우스요. 네, 펜트하우스? 저 언덕 위 초고층 건물? 왜 제가 여기? 아가씨를 구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여기서 치료받게 하신 겁니다. 소녀는 괜찮아요? 네, 멀쩡하세요. 덕분에요. 다행이다.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봤습니다. 방이 엄청나게 넓었어요. 제가 사는 반지하 전체보다 더 컸습니다.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바닥은 대리석이었고요. 여기가 그 펜트하우스구나.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정말 높았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우리 동네가 있겠지. 문이 열렸습니다. 소녀가 뛰어들어왔어요. 오빠, 깨어났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그래, 괜찮아. 넌 안 다쳤어? 네. 오빠가 날 밀어줘서. 흑흑. 소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쟤 때문에. 제가 혼자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데. 괜찮아.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손을 들어 소녀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노인이 들어왔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정신이 드셨군요.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민성그룹 회장 민석훈입니다. 민석훈, 재개발을 주도하는 그 사람, 나를 쫓아낼 사람, 손녀를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아, 아니에요. 당연한 걸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었잖습니까? 민석훈이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은혜를 갚겠습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사양하지 마시오. 손녀 목숨을 구한 은인인데요. 민석훈이 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수표입니다. 5천만 원이요. 네. 5천만 원? 치료비와 휴업 손해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받으시오. 아니, 저는 아니면 다른 걸 원하시오? 민석훈이 물었습니다. 순간 생각이 스쳤어요. 재개발. 이 사람이 재개발을 막을 수 있어. 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우리 동네 재개발 멈춰주실 수 있나요? 순간 민석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재개발? 네. 저희 동네가 재개발 구역인데요. 상인들이 다 쫓겨날 처지예요. 민석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안 돼요. 왜요? 회장님이 결정하실 수 있잖아요. 사업은 이미 시작됐소. 수백억이 투입됐고 수천 명이 관련돼 있소. 하지만 미안하지만 그 부탁만은 들어줄 수 없소. 다른 걸 요구하시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돈이 필요하면 더 드리겠소. 1억이든 2억이든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 삶이 걸린 문제라고요. 젊은이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군요. 민석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개발은 진행됩니다. 막을 수 없소. 그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소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결국 안 되는구나. 재개발은 막을 수 없어.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사흘 동안 펜트하우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매일 왔어요. 최고급 치료였습니다. 반지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소녀가 자꾸 제 방에 왔어요. 아침, 점심, 저녁 가리지 않고요. 오빠 괜찮아요? 응, 많이 나아졌어. 아파요? 조금. 소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오빠 고마워요. 날 살려줘서요. 당연한 거야. 걱정 마. 오빠는 착해요. 우리 엄마처럼요. 또 엄마 이야기였습니다. 내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 엄마는요. 항상 웃으셨어요. 보조개가 생기게요. 소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빠처럼요.
그래서 오빠 보면 엄마 생각나요. 그랬구나. 엄마는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많이 슬펐겠다. 네. 매일 울었어요. 지금도 가끔 울어요. 소녀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오빠를 만나고 나서는 덜 슬퍼요. 오빠 보면 엄마가 옆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 네. 오빠 웃을 때 특히요. 보조개가 똑같아서요. 소녀가 제 뺨을 가리켰습니다. 그날 저녁 소녀가 작은 상자를 가져왔어요. 이거 오빠 드릴 거예요. 뭔데? 엄마가 남긴 물건들이에요. 오빠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소녀와 엄마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와, 정말 많네. 한 장 한 장 보는데요. 한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소녀 엄마가 혼자 찍은 사진이었어요. 바닷가에서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양볼에 깊은 보조개가 패여 있었어요. 이 보조개. 엄마 보조개랑 똑같았습니다. 제 보조개랑도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오빠, 왜 그래요? 아니야. 그냥, 엄마가 정말 예쁘시다. 그죠?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소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상자 밑에 편지 봉투가 있었어요. 이건 뭐야? 엄마가 저한테 남긴 편지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거예요. 읽어봐도 돼? 네. 오빠는 특별한 사람이니까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서연에게. 엄마가 이 편지를 쓸 때 내 나이는 5살이야. 아직 어려서 이 편지를 읽지 못하겠지만 언젠가 크면 읽어줬으면 해. 엄마는 내가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미안한 게 하나 있어. 내 아빠에 대해 말해주지 못한 거. 엄마와 아빠는 사랑했어. 정말 많이 사랑했지. 하지만 함께할 수 없었어. 신분이 달랐거든. 엄마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아빠는 아주 특별한 집안 사람이었어. 아빠 가족들이 반대했어. 엄마를 인정하지 않았지. 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너를 임신한 걸 알았을 때도 아빠한테 말하지 못했어. 미안해. 내가 아빠를 모르고 자라야 해서.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 아빠도 너를 사랑했을 거야. 알았다면 분명 사랑했을 거야. 아빠는 웃을 때 양볼에 보조개가 생겨. 너처럼, 엄마처럼. 우리 셋 다 똑같은 보조개를 가지고 있어. 언젠가 내가 보조개 있는 사람을 만나면 혹시 그 사람이 내 아빠의 핏줄일지도 몰라. 이상한 소리 같지? 하지만 엄마는 운명을 믿어. 사랑하는 내 딸 건강하게 자라렴. 엄마가 항상 지켜볼게. 마이너스 엄마가. 편지를 읽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를 모르고 자란 아이. 특별한 집안. 보조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오빠? 소녀가 불렀습니다. 응? 왜 울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모르게요. 아니야. 그냥 감동해서 편지를 접었습니다. 이 아이도 나처럼 아빠 없이 자랐구나. 마음이 아팠어요. 서연아. 네. 너 외로웠겠다. 가끔요. 할아버지가 계시지만 엄마 아빠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랬구나. 소녀를 안아줬습니다.
작고 가녀린 몸이었어요. 이 아이를 지켜줘야겠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아이가 남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편지 내용이 자꾸 떠올랐어요. 특별한 집안, 보조개, 아빠의 핏줄. 설마요. 설마 이 아이와 내가.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묘하게 마음 한구석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또 왔어요. 오빠 오늘 퇴원하신대요. 그래, 다행이다. 오빠, 우리 계속 만날 수 있죠? 당연하지. 떡볶이 먹으러 와. 네, 꼭 갈게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 속에서 보조개가 보였습니다. 제 보조개랑 똑같은 보조개가요. 그리고 문득 생각했어요. 혹시? 하지만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퇴원하는 날 민석훈 회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시오? 네, 덕분에 많이 나았습니다. 다행이군요. 그런데 민석훈이 잠시 멈췄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소. 네. 서연이가 당신을 많이 따르더군요. 아, 네. 떡볶이 가게 단골이라서요. 서연이는 거식증이 있었소. 엄마를 잃은 후로요. 민석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 밥을 먹기 시작했소. 처음으로요. 그랬군요. 부탁이요. 서연이를 자주 만나주시오. 아이에게 당신이 필요하오. 저야 좋지만 보수는 드리겠소. 매달 500만 원이요.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양 마시오. 내 손녀를 위한 일이요. 민석훈이 명함을 건넸어요. 일주일에 2~3번 서연이를 만나주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하오. 알겠습니다.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펜트하우스를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데요. 중간에 멈췄습니다. 20층에서요. 문이 열렸어요. 강민준이 타고 있었습니다. 설명회에서 봤던 그 차가운 남자요. 당신, 강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서연이를 구한 사람이군요. 네, 수고했습니다. 무미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나가려는데 강민준이 말했어요. 잠깐. 네. 회장님이 당신을 고용했다던데. 네, 서연이를 만나주기로 했습니다. 주제 파악하세요. 네. 당신은 길거리 노점상입니다. 우리와는 다른 세계 사람이죠.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서연이에게 이상한 생각 심지 마세요. 돈이나 신분 상승 같은 거요.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없다고요? 그럼 왜 회장님께 재개발 중단을 요구했습니까? 그건 당신 같은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기회만 되면 이용하려 들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이 저에 대해 뭘 압니까? 많이 압니다. 조사했으니까요. 강민준이 서류를 꺼냈어요. 김혜민, 24살, 고졸, 할머니와 반지하 월세 거주, 떡볶이 노점상, 맞소? 월 수입 100만 원 남짓, 빚은 2천만 원, 할머니 치매 약값으로 매달 50만 원 지출, 전부 맞았습니다. 가난하고 절박한 사람이죠. 그러니
우리 집안을 이용하려 들겠지.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럼 DNA 검사나 받으시죠. 네. 갑자기 왜 DNA요? 당신 서연이와 보조개가 똑같더군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혈연관계라도 주장할 생각입니까? 저는 미리 차단하는 거요. DNA 검사를 받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이상한 주장을 못하니까. 강민준이 차갑게 웃었어요. 만약 거부하면 회장님께 당신을 만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으시겠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받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병원으로 가세요. 주소는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강민준이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DNA 검사.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했을까요? 설마 강민준도 눈치챈 걸까요? 저와 서연이가.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고급 병원이었어요. 강남에 있는요. 김혜민 씨 맞으시죠?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체열실로 갔어요. 팔 내미세요. 바늘이 들어왔습니다. 피가 뽑혔어요.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옵니다. 네. 병원을 나오는데 강민준이 서 있었어요. 수고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연락하겠습니다. 아무 관계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관계가 있다면요? 그럴 리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강민준이 잠시 멈췄습니다. 큰일이겠군요. 우리 집안에. 그리고 가버렸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만약 서연이와 내가 혈연이라면 상상만 해도 어지러웠어요. 그날 밤 엄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엄마 아빠가 누구였어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사진 속 엄마는 웃고만 있었어요. 보조개를 드러내면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연이를 2번 만났어요. 떡볶이 가게에서요. 오빠. 환하게 웃는 서연이를 보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하지만 입 밖에 낼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전화가 왔습니다. 강민준이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내일 오후 2시 회장님 댁으로 오십시오.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직접 들으십시오. 이건 전화로 말할 내용이 아닙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전화로 말할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설마 정말로? 펜트하우스 응접실. 민석훈 회장과 강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앉으세요. 민석훈이 말했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앉았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석훈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전에 하나 묻겠습니다. 당신 어머니 성함이 뭐요? 김혜원입니다. 순간 민석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혜원. 민석훈이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소. 그 이름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당신 어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전이요.
내 아들이 김혜원이라는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아들,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내 아버지가 반대했소. 신분이 맞지 않는다고. 평범한 집안 여자를 며느리로 받을 수 없다고. 민석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결국 우리 둘은 헤어졌소. 아버지가 강제로 떼어놓았지. 그리고 몇 달 후 나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소. 아버지가 정한 여자로. 재벌가 딸이었소. 그리고 결혼한 와이프와 낳은 딸이 낳은 아이가 서연이입니다. 하지만 내 딸 하나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소. 서연이가 5살 때요. 민석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 후로 나는 서연이만 바라보고 살았소. 내 유일한 혈육이니까. 민석훈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소. 서류를 꺼냈어요. 당신과 서연이는 삼촌과 조카 관계요. 네, 당신은 내 아들입니다. 서연이의 친삼촌이고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김혜원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고요. 혜원이가 당신을 임신한 걸 알았을 때 나는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한 후였소. 민석훈이 눈을 감았어요. 아마 혜원이는 말하지 못했을 거요. 자존심이 있었을 테니까. 그럼 저는 내 친아들이고 민성그룹의 적법한 상속자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냥 사실입니다. DNA가 증명하고 있죠. 강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서연이 아가씨의 친삼촌이고, 하지만 저는 24년 동안 몰랐어요. 반지하에서 살았고요. 그래서 더 문제요. 강민준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제 당신은 재벌가 후계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로요. 저는 싫어요. 저는 그냥 선택권이 없습니다. 민석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유일한 남자 후손입니다. 민성그룹을 이어받아야 하니까. 저는 못해요. 배우세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를 생각해 보시오. 그 아이에게 당신은 유일한 혈육이요. 서연이. 그 이름을 듣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서연이는 당신이 삼촌인 걸 아직 모르오. 말해줘야 하오. 아니에요. 아직은. 왜요? 아이가 혼란스러워 할 거예요. 저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는걸요. 민석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약속하세요. 네. 민성그룹에 들어오십시오. 회사 업무를 배우시오. 저는 서연이를 위해서요. 그 아이가 외롭지 않게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고 대답하십시오. 민석훈이 일어났어요. 참, 한 가지 더. 재개발 건이요. 네. 당신이 반대한다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정말요? 내 손자가 원한다면 들어줘야지요. 민석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요. 당신은 이제 민성가의 사람입니다. 권한이 있지.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강민준만 남았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입니다. 강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내 상사요.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하지만 경고하겠습니다. 준비 안 된 후계자는 위험하니까. 회사를 망칠 수 있으니까요. 제대로 배우십시오.
그리고 각오하십시오. 이 세계는 당신이 살던 세계와 완전히 다르니까. 강민준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재벌가 손자, 민성그룹 후계자, 믿어지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엄마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빠가 누군지. 엄마는 웃고만 있었어요. 보조개를 드러내면서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오빠, 왔어요? 환하게 웃는 서연이를 보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조카구나. 내가 지켜줘야 할 아이. 오빠, 왜 울어요? 아니야. 괜찮아. 서연이를 안아줬어요. 작고 따뜻한 몸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해야 하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반지하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TV 앞에 앉아 계셨어요. 혜민아, 왔니? 네, 할머니. 어디 갔다 왔어? 걱정했잖아. 그냥 일 보러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 알고 보니 재벌 손자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저녁을 차렸습니다. 라면이었어요. 반찬은 김치뿐이었고요. 할머니, 드세요. 고마워. 할머니가 라면을 드시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는 매일 고급 요리를 먹는데 비교가 됐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펜트하우스가 보였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저기가 내 집이라고? 저기서 살아야 한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석훈 회장이었습니다. 여보시오, 혜민 씨. 네, 회장님. 생각해 봤어?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소. 시간을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안이 있소. 네. 일단 회사에 나와 보세요. 우선 구경이라도 하세요. 회사요? 그래야 판단할 수 있지 않겠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인지요. 내일 오전 9시 민성그룹 본사로 오십시오. 차를 보내겠소.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은 세단이 골목에 왔어요.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타십시오, 도련님. 도련님? 어색한 호칭이었어요. 차에 탔습니다. 가죽 시트가 부드러웠어요. 민성그룹 본사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50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저기가 본사입니다. 운전기사가 가리켰어요. 와, 압도당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김혜민 씨 맞으시죠? 비서가 다가왔어요.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방이었어요. 한쪽 벽 전체가 유리였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왔군요. 민석훈이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회장실입니다. 언젠가는 당신 방이 될 거요. 저는 아직 서두르지 마시오. 천천히 둘러보시오. 민석훈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빌딩들, 저 땅들, 모두 민성그룹 것이요. 당신은 이 모든 걸 물려받게 되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배우면 돼요. 이렇게 큰 회사를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는 피가 흐르고 있어. 나 민석훈이의 피가요. 민석훈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내가 미안하다. 너의 존재를 몰라서, 혜원이를 찾지 않아서. 회장님, 이제라도 당신을 찾았으니 다행이요. 제발 우리 곁에 있어 주시오. 민석훈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어떡하죠? 모셔오세요. 펜트하우스에서 같이 살게. 하지만 할머니는 치매가 최고의 의료진을 붙이겠소. 걱정 마시오. 그리고 재개발도 중단하겠소. 당신이 원한다면요. 정말요? 내 손자가 원하는데 안 들어줄 수 없지요. 민석훈이 미소 지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소. 네. 회사에 들어오시오. 그리고 제대로 배우시오. 서연이를 위해서라도요. 그 아이에게 당신이 필요하오. 서연이. 그 이름을 들으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정말이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해보시오. 재개발을 정말로 중단해 주세요. 그리고 상인들을 도와주세요. 알았소. 약속하겠소. 민석훈이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했습니다. 잘 왔다, 아들. 감사합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날 오후 반지하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우리 이사 가요. 이사? 어디로? 좋은 곳이요. 넓고 따뜻한 곳이요. 돈은 있어? 네,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혜민아, 무슨 일이야? 뭔가 달라졌어. 비밀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 넌 착한 아이야. 그날 밤 마지막으로 반지하를 둘러봤어요. 좁고 습한 방이었지만 추억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엄마와 할머니와 함께 살던 곳이요. 엄마, 저 이제 다른 삶을 살게 됐어요. 하지만 엄마 잊지 않을게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펜트하우스로 이사를 왔어요. 할머니와 함께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할머니가 놀라셨어요. 네, 이제부터요. 꿈 같구나. 전담 간호사가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최고의 치매 전문의도 왔어요. 할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정말요? 네, 약을 바꾸고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요. 다행이었어요. 회사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정장을 입는 것도, 회의에 앉아 있는 것도요. 이게 이번 분기 실적입니다. 임원들이 보고했어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민석훈은 격려해줬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된단다. 서두르지 말거라. 강민준도 가르쳐줬어요. 차갑긴 했지만요. 이게 대차대조표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어렵네요. 당연하죠. 하룻밤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후계자니까요.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어요. 서연이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요. 12월 30일 서연이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오빠? 중요한 이야기야. 잘 들어줄래?
네. 서연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서연아, 사실은, 네. 나는, 내 삼촌이야. 삼촌? 서연이가 눈을 깜빡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네 할아버지의 아들이야. 서연이가 입을 벌렸어요. 진짜예요? 응. DNA 검사로 확인했어. 나는 내 친삼촌이야. 그럼, 우리가 가족이에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서연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진짜 가족이에요? 응. 와. 서연이가 제게 와락 안겼어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 이제 혼자가 아니야. 서연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삼촌, 삼촌이라고 불러도 돼요? 당연하지. 삼촌.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 속에서 보조개가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의 보조개요. 서연아. 네. 앞으로 삼촌이 지켜줄게. 절대 외롭지 않게 해줄게. 네. 저도 삼촌 도와줄게요.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식사를 했어요. 아버지, 할머니, 서연이, 그리고 저요. 건배합시다. 민석훈이 잔을 들었어요. 새로운 가족을 위하여. 건배. 모두 잔을 부딪혔습니다. 혜민아. 아버지가 부르셨어요. 네. 고맙다. 우리 곁으로 와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앞으로 잘 부탁한다. 네, 아버지. 식사 후 서연이와 테라스에 나갔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예쁘다. 서연이가 중얼거렸어요. 그치? 삼촌, 우리 계속 함께 있을 거죠? 당연하지. 계속 함께 있을 거야.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멀리 제가 살던 동네가 보였어요. 재개발이 중단됐습니다. 아버지가 약속을 지켰어요. 상인들은 계속 장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며칠 전에 다녀왔었어요. 혜민아, 정말이야? 재개발 안 한대? 네, 중단됐어요.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운이 좋았나 봐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모두 기뻐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뭔가 했지?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그래도 고마워. 사람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왔어요. 서연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삼촌, 뭐 생각해요? 옛날 생각. 옛날? 응. 내가 반지하에서 살던 때 말이야. 힘들었어요? 응, 힘들었어. 하지만 행복했어. 왜요? 엄마와 할머니가 있었거든. 그랬구나.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이제는 더 행복해. 서연이가 있으니까. 진짜요? 진짜야. 서연이가 활짝 웃었어요. 두 볼에 보조개가 깊게 팼습니다. 삼촌도 웃어요. 응? 웃으면 보조개 생기잖아요. 저도 웃었어요. 우리 둘 다 웃었습니다. 똑같은 보조개를 드러내면서요.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엄마, 이게 운명이었나 봐요. 제가 서연이를 만난 것도, 제 진짜 가족을 찾은 것도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엄마, 저 잘 살게요. 서연이도 잘 지킬게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혜민아. 이제 행복해도 돼.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삼촌, 왜 울어요? 아니야. 눈에 뭐 들어가서. 거짓말. 서연이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웃었어요. 반지하에서 펜트하우스로 올라온 저. 떡볶이 장수에서 재벌 후계자가 된 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가족을 찾은 거였습니다. 서연이라는 소중한 조카를요. 삼촌,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서연아. 우리는 꼭 안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함께 만들어갈 우리의 이야기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고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인생바램 채널이었습니다.